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는 화학에 가까워요. 거의 화학에 가깝고, 요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화학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함에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화학적인 용어들,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단어들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 단어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화학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봅시다. 원소와 화합물 해가지고, 자, 원소, 엘리멘트라는 게 나와 있고요. 화합물, 컴파운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는 뭘 말하면은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까지 가면은 그거를 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원소들이 두 개 이상 다른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들을 원소, 그 다음에 얘들이 뭉쳐 있으면은 화합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원소들이 이제 생명체에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체를 이룰 테니까 얘들은 쪼개지지 않는다니 얘들이 모이면은 이제 다시 생명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은,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필수 원소, 그 다음에 다량 원소, 그 다음에 미량 원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필수 원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수 원소는 이 생명체들이 자기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번식을 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필수 원소를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필수 원소 안쪽에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필수 원소는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고 번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생물에서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생명체의 거의 한 9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얘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요 다량 원소에 요 얘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다량 원소 중에서도 얘들이 제일 많다 이런 내용이고, 자, 다량 원소는 자 비교적 생물체 안에서 양이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구조적인 어떤 핵심을 이루는 애들, 그리고 혹은 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애들, 이런 애들을 다량 원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에 있는 요 OCHN 네 종류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인,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황,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염소,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다량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들하고요, 지금 OCHN하고 얘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100%예요. 얘들이 다량 원소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나열한 요 순서 있죠.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순서대로 제가 써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량 원소란 게 있어요. 트레이스 엘리멘트를 가지고 미량 원소가 있는데, 미량 원소는 이 생명체가 아주 소량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아주 소량만 있어야 되지만은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합쳐도 0.01%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철, 그 다음에 뭐 요오드, 아니면 구리, 아니면은 뭐 망간, 아니면 뭐 코발트, 아니면은 뭐 몰리브덴, 그 다음에 뭐 아연, 그 다음에 셀레늄, 붕소, 크롬, 불소,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이런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실리콘, 규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주석, 그 다음에 바나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원소 기호로 제가 적었지만은 요거는 화학적인 얘기예요. 제가 설명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미량 원소에 속한다. 이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철은 다량 원소 아닙니다. 자, 마그네슘이랑 철이랑 헷갈려요. 나중에 요오드, 구리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얘들은 다 미량 원소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애들만 제가 좀 찍어 드릴게요.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얘들은 미량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 아원자 입자 봅시다. 아원자 입자는, 자, 원소 성질을 유지하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를 아원자 입자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들을 아원자 입자라고 합니다. 더 작은 거예요. 우리 아동할 때 그 아자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원자 입자는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그 단위를 이루고 있어요. 원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특징이 무게가 거의 같습니다. 무게가 거의 같고 얘들이 뭉쳐가지고 양성자, 뭐 중성자, 양성자, 중성자 얘들이 막 뭉쳐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얘들이 원자 핵을 만들어요. 원자 핵을 만들고, 자,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 중성자는 중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전자는 이런 입자 형태가 아니고 확률 형태입니다. 확률로 이런
구름을 전자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발견될 확률, 여기서 발견될 확률, 여기서 발견될 확률, 그래서 이런 확률적인 그림으로 나타내 가지고 전자 구름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전자가 이렇게 뱅뱅뱅 돈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고 여기서도 발견될 확률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확률적인 구조로 핵에 이제 가깝고 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0보단 크겠죠, 발견될 확률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와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자 번호는 우리 위에 본 요 양성자 숫자를 그냥 원자 번호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이꼬르 양성자의 수다. 자, 우리 주기율표 보면은 원자 번호를 매겨놨죠. 우리 아마 외웠을 겁니다. 수소, 헬륨 이렇게 해가지고 흐헤, 리베, 비시노, 프로토스, 네. 자, 헬륨이 그러면은 여기 있겠죠. 나, 마그네슘, 알지, 플레이스테이션, 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었는데 뭐 알아서 외우시고요. 20번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못해도 20번까지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양성자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여기가 20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 넘버로 하는 질량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수는 양성자 숫자에다가 위에 중성자까지 더한 거를 질량수라 그래요. 아까 제가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게가 거의 같다 했죠. 그래서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거의 질량수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원소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이 원자 전체 질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와 매우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자의 수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중성자의 수는 위에서 이제 질량수에서 여기 원자 번호를 빼면은 또 중성자의 수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질량수 자체가 아까 다시 거꾸로 원자 번호, 즉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거니까 그냥 더하기 빼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중성자 수, 이거를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랑 더하면 질량수가 나왔죠. 그런데 양성자 수가 아까 원자 번호를 했으니까 중성자 수는 질량수에서 뭐 양성자 수를 빼든 원자 번호를 빼든 그러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원자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다시 질량수나 원자 번호를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자, 23에다가 여긴 없어요. 여긴 지금 앞에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23에다가 밑에 중성자의 수, 즉 원자 번호 11 이렇게 쓰고 Na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요 11이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의 수이자 중성 원자에서 전자 수이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적어 드릴게요. 원자 번호는 아까 양성자의 수와 같다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중성이다. 중성이면은 양성자와 플러스와 전자, 마이너스 이 숫자가 같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숫자도 11개가 있다.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2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수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수는 아까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가 같지 않겠죠. 왜냐하면 양성자 숫자는 아까 지금 11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23에서 11을 빼게 되면은 12가 됩니다. 즉 12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트륨하고요 칼륨,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가끔씩 나트륨은 뭐 나트륨이라고도 했다가 소듐이라고도 했다가 할 거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라고도 했다가 포타슘이라고도 했다가 할 겁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나트륨은 라틴어고요, 소듐은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칼륨은 라틴어고요, 포타슘은 영어예요. 그래서 유래가 그냥 다른데 다 그냥 얘들을 각각 의미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는 중성원자라 그랬는데 중성이 아닌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즉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은 전자 하나를 읽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느냐 표기를, 전자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어때요? 양성자, 즉 플러스가 하나 더 많아지는 셈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많아지는 셈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지만 이거를 N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는 있지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얘가 더 안정한 상황이긴 한데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가지고 아래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자라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전자 구름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름을 이제 있어 보이는 말로 오비탈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비탈에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여기서는 뭐 2개만 예를 들어 가지고 발견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결국은 우리는 외워야 돼요. 이게 그냥 관찰되는 게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양자역학이랑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생물화학 아무 데서 안 다루니까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조금 외워만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외워라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되게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뭐 Na+ 이런 식으로 뭐 K+, 뭐 Mg 플러스 이렇게 쓸 건데 이런 전자들 그 다음에 뭐 CH4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건데 이런 공유 결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외우는 것들은 생물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뭐예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학 아마 6이 여기서 다 배울 거예요. 자,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런 전자 구름을 다시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이런 오비탈들은 또 이름이 있어요. 이 껍질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런 껍데기라는데 이런 껍질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S 오비탈, 그 다음에 P 오비탈, 그 다음 D 오비탈, 그 다음에 F 오비탈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즉 바깥으로 핵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매기게 돼요. 자, 이건 그냥 약속입니다. S, P, D, F 순서예요. 그냥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오비탈들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의 오비탈만 존재해요. 구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비탈만 존재하고 이 안에는 최대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전자 2개 이렇게 그렸죠. 2개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또 짝대기를 하나 그리고요. 요거를 그냥 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게 되고요. 이게 전자 하나입니다. 전자 하나. 그 다음에 이 방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2개를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가 빠져가지고 최대 2개니까 하나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1개 있을 경우, 2개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방향이 다른 3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밑에 잠깐 그림을 그리면은 p 오비탈은 x축, y축, z축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냥 px, py, pz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렇게 선이 오비탈인 거예요. 자, 선인데 이게 하나 뜯어보면은 px 오비탈 하나 뜯어보면은 이렇게 우리 풍선 있죠. 풍선 길쭉하게 부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뭉쳐놨듯이 이런 식으로 약간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얘들이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오비탈의 전자 구름이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전자가 2개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들도 방으로 표현해 놓은 얘 하나를 방 하나, 얘 하나를 방 하나, 얘를 또 방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을 총 3개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얘는 아까 원형이라고 그랬죠. 원형이기 때문에 이 원형을 이런 식으로 짝대기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래서 각각에도 또 전자가 똑같이 2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요 전자들은 요 방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아예 아싸리 있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싸리 혼자 있거나 혹은 완전히 다 차 있거나 자, 요게 그냥 안정된 상태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 이런 거 개념 설명할 때 하려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이 3개가 있고요. 즉 px, py, pz 방이 있고 각각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 오비탈은 요거는 그림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안 그릴게요. 화학 시간에 배울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모양이 있는데 총 5개의 오비탈 구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5개를 그리고요. 자, 요거는 그리고 나중에 뭐 강장 리간드, 약장 리간드 이렇게 배울 텐데 뭐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제가 가르쳐 주진 않을 거예요. 화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배울 거긴 하지만은 뭐 굳이 뭐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강장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얘들이 이렇게 붙게 그리게 되고요. 뭐 약장은 이렇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D 오비탈을 이렇게 5개가 들어가는데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를 로우 스핀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화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요거는 하이 스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로우 스핀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 있죠. 얘들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부터 착착착 전자를 차는 거를 선호를 하고요. 하이 스핀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차는 거를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우게 됩니다. 얘들은 여기를 채우고 여기를 올리고요. 얘들은 이렇게 하나씩 채운 다음에 여기 다시 하나를 채우게 됩니다. 자, 여기 화살표는 원래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d 오비탈은 5개가 있다. 그리고 최대 5개니까 전자가 2개씩 들어가면은 10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 p 오비탈은 방이 3개니까 전자 2개씩 차면은 6개, 그다음에 s 오비탈은 2개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f 오비탈까지 나올 일 없어요. f 오비탈 생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그냥 7개 오비탈, 그리고 각각에 2개씩 전자가 들어가니까 총 14개 전자가 들어간다. 이 정도만 상식으로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원자가 전자라 하거든요. 이 오비탈이 이제 이 순서대로 착착착 채워지게 됩니다. s 오비탈 먼저 채우고, 그 다음 p 오비탈 채우고, 그 다음 d 오비탈 채우고, 그 다음 f 오비탈 채우고, 물론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중간에 sp가 바뀌기도 해요. 4번부터는 바뀌기도 하는데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 얘들 어쨌든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에 의해 가지고 각각 s 먼저, 그 다음 p 먼저, 그 다음 d, 그 다음 d 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s 오비탈 핵이 있으면요, 핵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와, 즉 플러스 양성자와 그 다음에 n인 중성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가까이에 이제 전자가 있으면은 훨씬 더 영향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더 안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껍데기 오비탈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p 오비탈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먼저 얘들이 다 차면은 이런 오비탈 구름 모양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또 발견,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n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n이라는 숫자가 붙는데,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1이겠죠. 1s 오비탈을 가지게 되고요. 요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s 다음에 1p이 아닙니다. 1s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2s가 나와요. 두 번째 s가 나오고 이렇게 커다란 2s가 하나 더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s 다음에는 이제 2p입니다. 드디어 p 오비탈이 하나 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아시죠? 1s, 2s, 그 다음에 2p 오비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s는 어디까지 가지느냐? 자, 얘는 맨 처음에 수소, 헬륨, 얘들은 1s까지 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리튬, 이런 애들은 이제 2s까지 가질 거고요. 베릴륨, 이런 애들도 2s까지 가질 겁니다. 전자가 2개 더 있으니까. 얘는 하나, 얘는 2개 가지는. 그 다음에 얘는 1s까지 다 채운 상태에서 2s가 다시 하나가 더 차면은 리튬, 그 다음에 하나 더 찬 놈이 이제 베릴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귀찮아가지고 원래 1s, 2s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차 있으면 1s, 2, 여기에 2개가 차 있으면 2, 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 쓰기가 귀찮죠. 귀찮아가지고 여기를 그냥 여기 2개가 다 차 있는 애가 헬륨이니까 헬륨 가로치고 2s 1 이런 식으로, 2s2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2s, 2p까지 했죠. 자, 그 다음 다시 3s입니다. 3s 또 다시 커다란 동그란 구형의 껍질을 또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3p, 이보다 더 큰 p 오비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순서가 조금 보이죠. s 1s니까 이제 2 나오고 2 다음에 P까지 나왔죠. 그럼 P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는 3D냐? 아닙니다. 3D가 아니고 여기 아까 제가 순서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바뀔 수 있다 했죠. 그래서 4S가 먼저 오고요. 4S가 훨씬 더 안정해요. 4S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3D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S 다음에 P죠. 4P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5S, 4D, 5P, 6S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가 있을 때 이 주기율표 특징도 한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즉 양성자 숫자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 설명을 맨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로줄, 이쪽을 주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세로줄을 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족이 같으면은 체외곽 전자수가 같습니다. 체외곽 전자수, 즉 3s에 차 있거나 4s에 차 있거나 혹은 3p에 차 있거나 4p에 차 있거나 이런 식으로 체외곽 전자수가 같아가지고 이 전자에 대한 반응성이 유사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맨 처음에 이제 1족, 얘들을 알칼리족 금속 이렇게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그래가지고 반응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얘들은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오든 자기가 빠져나가든 얘를 쌍으로 유지하든 없애든 비어있게 만들든 이런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크고요. 자, 반면에 17족, 즉 이쪽인데 여기는 이제 할로겐족이라 하죠. 할로겐족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얘들은 p 오비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차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를 채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만 딱 더 들어왔으면 가득 차가지고 기분이 좋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전자 하나를 얻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애들, 아까 헬륨 썼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 그래요. 얘들은 그냥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 차 있는 상태라 가지고 아주 안정한 비활성 기체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기율표에서 또 특징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이 있죠. 핵과 이렇게 중성자가 있고 이 핵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자를 이 핵이 훨씬 더 잘 끌어당기게 돼요. 더 잘 끌어당기다 보니까 원래 이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들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조금 더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원자 번호는 증가하지만은 원자 반지름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핵 숫자가 늘었죠. 핵 숫자가 느니까 전기 음송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 음송도란 뭐냐면은 전자를 좋아하는 그냥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핵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기 음송도가 커져가지고 전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 그래서 전기 음송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화학적인 거긴 한데 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성은 더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쪽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이때는 한 단계가 이제 넘어간 겁니다. 오비탈 구름이 한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아예 급이 달라졌죠. 체급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요. 자, 반면에 여기 위에 있는 놈들 같은 경우에 특히 플로르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까이 있죠. 전자가 핵과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급이 커지게 되면은 전자가 더 멀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음송도는 밑으로 내려가면은 감소하게 돼요. 더 멀어지니까 얘가 당기는 상대적인 양성자의 힘이 줄어들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음송도가 감소해요. 자, 반면에 금속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뭐 요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애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오비탈적인 특징 때문에 방에 얘들을 전자 하나를 채우거나 혹은 없애가지고 잃어버리거나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위원소 한번 봅시다. 자, 동위원소는 뭐냐면은 양성자 개수는 같습니다.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탄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개수가 6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6Ac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탄소, 카르본 적을 수가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양성자랑 중성자는 개수가 거의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 즉 6개의 중성자, 12 빼기 6 하면 6개가 나오죠. 6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얘들이 한 99% 돼요. 자, 하지만은 중성자가 하나 더 있는 놈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이 한 1% 되고요. 거의 뭐 희소하긴 하지만 뭐 C4, C 이런 애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원소, 원자 이런 거를 지금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구분을 좀 해봅시다. 이거 뭐 화학적인 얘기긴 한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혹시 또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원소는 이게 개념적인 거예요. 구분하는 개념적인 분류 기준이고 그 어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종류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같은 수의 어떤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부 원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냥 중성자 숫자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중성자 숫자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얘들은 지금 모두 같은 양성자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는 전부 그냥 같은 원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동위원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동위원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두 탄소 원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원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자를 말해요. 원소는 그냥 개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원자는 실질 물질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모두 합친 물리적인 실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은 탄소 원소는 동위원소로 모두 같은 탄소 원소로 했죠. 하지만은 지금 얘들은 실제 물질로 봤을 때 중성자 숫자가 다르죠. 얘들은 지금 중성자 숫자가 각각 6, 7, 8로 서로 다릅니다. 자, 따라서 얘들을 같은 원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서로 다른 원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다르면 같은 이런 탄소 원소들이라 해도 서로 다른 원자로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전자수가 변하게 되면은 얘들은 이온이라고 그래요. 전자수가 변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나트륨 있을 때 전자 하나를 잃으면은 양이온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얘들은 이온. 그래서 얘들은 지금 만약에 나트륨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얘들은 지금 서로 다른 원자냐? 그렇진 않아요. 같은 원자입니다. 전자만 바뀐 거기 때문에 같은 원자예요. 같은 원자인데 여기서 전자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자와 이온의 개념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 플러스 Mg2 플러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처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플러스 Fe2 플러스 뭐 Fe3 플러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자, 얘들은 전자만 지금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자를 잃은 걸까요? 얻은 걸까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전자를 잃은 거겠죠. 그래야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똑같아요. 여기로 갈 때도 전자를 잃은 거고요. 여기로 갈 때도 전자를 잃은 거고. 자, 반면에 이쪽에서 이제 전자를 얻으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모두 같은 원자다. 자, 하지만은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이온입니다. 구분을 해야겠죠. 얘와 얘도 서로 다른 이온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다 서로 각각 다 다른 이온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도 이어서 해봅시다. 동위원소는 아이소토프는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이제 중성자 개수가 다른 원자들, 얘들을 동위원소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밑에 봅시다. 또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나와 있네요. 자, 방사선 동위원소는 뭐냐면은, 자, 우리 핵이 있죠. 아까 플러스 그리고 중성자들이 뭉쳐져 있는 핵이 있는데, 얘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만히 냅두면 자기들끼리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물리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얘들이 막 붕괴를 하면서 입자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핵 붕괴라고 하는데, 얘들이 붕괴를 하면은 이렇게 쪼개지면서 양성자 수가 변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완전히 다른 원소의 원자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를 방사선 동위원소라 그래요. 아, 그리고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쪼개진다는 말 아니에요. 요게 지금 헬륨이 지금 수소가 되는 건데 요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보통 요렇게 덩어리째로 쪼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N 플러스 이렇게 합쳐가지고 헬륨 핵 덩어리가 쪼개 나오는데 요런 거를 방출하는 거를 이제 뭐 알파 붕괴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이렇게 막 여러 개 그리기 귀찮아져 요거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 뭐 많이 있을 때 덩어리로 막 있을 때 요 덩어리만 이제 쪼개져 나오는 거를 알파 붕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생물에서 이제 방사선 연대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쓰는 거는 보통 14C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14C는 이제 앞에서 배웠죠. 원래 6이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가 총 8개가 있으면 6개가 있어야 되는데 8개가 있으면 14C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중성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죠. 2개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성자 1개가 양성자 1개하고 전자하고 반중성 미자라는 놈으로 분기되게 됩니다. 자,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분기되는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고, 어쨌든 이 14C에 있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는 질소로 변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하나로 바뀌게 되죠. 그럼 양성자 하나가 늘었으니까 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중성자는 숫자가 하나 줄었죠. 그러면 여기가 13이 되느냐? 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체 질량수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성자가 다시 양성자로 바뀐 셈이라 전체 질량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소로 변하게 된다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N이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이때 질량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질량은 그대로지만은 양성자가 지금 하나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왜 알려주느냐? 자, 밑에 보시면 지금 반감기라는 게 나옵니다. 반감기가 뭐냐면은 얘들이 이렇게 분기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절반이 이렇게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랍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반으로 없어지는 t2분의 1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약 5730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리 생물이 살아있으면은 요 14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몸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생물체 내에서 농도가 변하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제 얘들이 죽어버렸다. 죽으면은 더 이상 몸에서 일정한 농도로 있는 게 아니라 영양분 같은 걸로 탄소원을 더 이상 호흡 등으로 공급받지 못하죠. 따라서 얘들이 붕괴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지금 원래 요만큼 있어야 되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 반감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언제 살았던 생물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물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전자의 뭐 에너지 준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별말 아니고 원자의 이제 전자는 양전하의 껍질을 1껍질로 올라갈수록 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얘들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안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을 끄집어내려면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거를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화학적 내용이라 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단순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 지금 방사선 연대를 측정하는데도 또 사용을 하지만, 생물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PET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F의 이제 18번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붕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막 내어 놓겠죠. 자, 요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당을 F18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냐면은 포도당은 우리 뇌 혹은 암이 있는 거 있죠. 암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얘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막 흘러 들어가게 돼요. 특히 암 같은 데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가 나오는 곳에, 포도당이 갑자기 여기서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소모가 되는구나 하면서 요거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PET, 파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합니다. 뭐 플레임은 나중에 외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F18을 붙인 포도당을 FDG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플로르 디옥시 글루코즈입니다. 산소 대신에 18F 플로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다시 심화 과정에서 또 설명드릴 내용이고, 면접하면서도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화학 결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강한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하고요. 또 바로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공유 결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온 결합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온 결합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전자를 너무 잘 당기고요. 하나는 너무 전자를 잘 뱉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원자들이 서로 각각 하나는 주고 하나는 뺏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환경적으로 하나는 플러스 이온을, 하나는 마이너스 이온을 형성해가지고 얘들 둘이 극성이 생겨버리죠. 다시 붙는 거, 요거를 이온 결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가지고 화학 결합을 형성해요. 자, 옥텟 규칙이 근데 사실 뭐 별건 아니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우리 오비탈이랑 그냥 관련이 있습니다. s 오비탈, 그 다음에 s 오비탈, 그 다음에 p 오비탈 이렇게 있는데, 자, 이 ES하고요, 이 P하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전자가 8개 되죠. 그래가지고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총 8개 들어갈 수 있죠. 혹은 3S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전자가 8개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을 서로 다 채우고 싶어 해요. 서로 다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기 음성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음성도는, 자, 산소 얘가 크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불소긴 한데 우리 생물에서 거의 안 쓰니까 산소, 그 다음에 뭐 염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얘들은 양이온을 더 형성하기가 쉽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보다 전자를 싫어합니다. 전기 음성도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하고 요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온 결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트륨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아까 11번이었습니다. 안 외우고 있겠지만은 지금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1번이기 때문에, 자,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우게 되면요. 자, 얘들은 1S에 2개, 그 다음에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다가 6개 다 채우면은 지금 10개 찼죠. 그러면은 하나만 더, 즉 3S1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깥 껍질이 지금 세 번째 n = 3이 될 거고요. 즉 3s 오비탈에서 지금 전자를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반 화살표로 그려줘야 돼요. 자, 반면에 염소 봅시다.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입니다. 이게 아까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니까 자, 여기까지 10번까지 그냥 그대로 쭉 쓸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에다가 2개 더 찼죠. 17번이니까 5개 더 찰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P에 5 이렇게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P는 아까 방이 3개가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귀찮으니까 이제 요거 화살표는 안 그릴게요. 자, 그러면 어떠느냐? 얘는 지금 요거 전자 하나를 그냥 버려버리면은
그냥 3s 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딱 2에서 깔끔하게 끝나가지고 훨씬 더 전자를 핵에 가까이 그냥 둘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아슬아슬하죠. 얘는 지금 나가고 싶어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반면에 여기는 지금 3s에서 다 비우려면은 지금 얘 두 개에다가 얘까지 비우려면 엄청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하나만 들어왔으면 좋겠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차 있으면은 풀방으로 기분이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은 전자를 버리고요. 버려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니까 얘는 양이온이 됐고 얘는 음이온이 됐네요. 자, 이런 이온 결합은 수용액 상태, 물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만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반면에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양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아까 봤듯이 뭐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뭐 포타슘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잃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껍질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도 두 개, 그 다음에 할로겐족은 하나를 채우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 이제 철이 있어요. 철 같은 경우에는 26번입니다. 자, 얘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s 그 다음에 쭉쭉 적을게요. 이건 10개인지 이제 아니까. 그 다음에 다시 3s에 2개, 3p에다가 6개까지 채웠어요. 자, 그러면은 10개, 8개 했죠? 그러면은 앞으로 8개 더 채워야 됩니다. 자, 8개를 더 채울 때 여기서는 이제 아까 3d가 나오는 게 아니고 4s가 먼저 나온다 했습니다. 4s 2개를 채우고요. 이제 6개 남았죠? 그러면은 3D에 6개가 차 있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4S2 하고요. 3D6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차이가 작아요. 에너지 차이가 작아가지고 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자를 여기서 지금 잃어버릴 때는 4s도 여기서부터 잃어버리게 됩니다. 채울 때는 여기서부터 채우는데요. 잃어버릴 때도 여기서부터 빠져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4s의 전자가 2개가 지금 차 있는 상황에다가 D는 그냥 이렇게 5개 그릴게요. 6개가 들어가 있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어디서부터 빠지냐면은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얘가 빠지게 됩니다. 얘가 빠지게 되면은 뭔가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돼서 기분이 나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잃는 게 아니라 얘도 빼고 얘도 빼요. 2개를 다 빼버립니다. 4S에 있는 애들을 둘 다 비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Fe2 플러스를 Fe 플러스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 지금 여기 D 오비탈에 다 그냥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2개가 차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를 또 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Fe3 플러스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쓰느냐, 지금 Fe2 플러스는 아르곤까지 쓰고, 아까 원래 철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에다가 4s2에다가 3d6가 차 있었는데 얘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 3d6 이렇게 적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에다가 3d5 이렇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자 배치가 아주 깔끔하게 얘는 d 오비탈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얘는 d 오비탈에 하나가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가철이 훨씬 더 쉽게 형성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을 형성한 애들은 다 이온 결합을 수용액 상태에서 형성을 할 수 있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강한 화학 결합인 공유 결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은 2개의 원자가 한 쌍의 원자과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거예요. 얘들은 크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를 주기도 애매하고 받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A 하나 놓고 이거 우리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은 가장 결합 에너지가 큰 결합이에요.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분자를 이루는 기본 골격은 대부분 다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봤던 DNA에서 당이랑 인상 골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탄수화물의 글리코사이드 결합, 전부 다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체 구조를 공유 결합을 통해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생체 분자의 안정성은 이런 공유 결합에 1차적으로 결정을 시켜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유 결합을 설명하려면 이제 나중에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이따 설명을 하고 조금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먼저 비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이 나와 있네요. 자, 비극성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원소예요. 같은 원소 두 개가 있을 때 얘들이 전기 음성도가 완전히 동일하죠. 같은 원소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전자가 공유되는 거를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른 전기 음성도를 가진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이 전자가 공평하지 않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와 수소가 있으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훨씬 크죠. 그래갖고 그냥 그림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면은 이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전자가 쏠리고 이쪽엔 전자가 없고, 자,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전자가 편제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각각 비극성 공유결합,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하고 그럼 조금 헷갈리죠. 자, 그랬을 때 이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은 이온결합을 하고 작으면은 공유결합을 한다 했는데 그게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 이상이다. 이때는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요. 전기 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다. 이러면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는 숫자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체에서 가장 강력한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이온 결합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크면 더 세게 붙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생체 내는 수용액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 상에서는 물이 이런 이온 결합에 방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쉽게 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더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공유 결합이 훨씬 더 셉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좀 보고 갑시다. 이걸 알아야 우리 공유 결합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혼성 오비탈은 무엇이냐? 크게 sp3, sp2, sp 혼성 오비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래 요 sp가 아까 배운 그 오비탈입니다. 자,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으면요, 자, 얘들이 서로 그냥 섞여 버리는 겁니다. 원래 s 오비탈은 제가 아까 구형이라 했고요, p는 px, py, pz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직선형으로 이렇게 그렸죠. 얘들이 합쳐져 있는 모양을 아까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그냥 숭 하면서 자기들끼리 융합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를 형성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양을 형성을 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피라미드 모양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이런 오비탈, 각각의 sp3 오비탈을 4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를 형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막 밀어냅니다. 서로 밀어내가지고 요 각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09.5도가 나와요. 자, 이런 거는 편입에서는 화학에서는 뭐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상식이라 가지고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일 결합에 9.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피라미드의 혼성 오비탈을 형성을 하고, 이런 애들을 sp3 오비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결합을 이제 시그마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들이 지금 탄소가 있으면은 탄소가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을 하게 되고 옆에 수소를 만나게 되는데, 수소는 s 오비탈만 있었죠. 하나만 있으니까 이런 원 모양의 s 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그럼 s 오비탈과 sp3 오비탈은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냥 얘와 얘가 sp3가 그냥 만나는 거를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sp3 혼성을 가진 분자 이름은 뭐 메탄, 여기 각각 수소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얘가 지금 탄소가 있으면은 이 탄소의 끝에 수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메탄. 아니면은 얘들이 지금 또 얘들끼리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얘들끼리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수소는 지운 겁니다. 수소는 지우고 얘들끼리 이렇게 붙은 거예요. 네 개의 sp3 혼성이 각각 붙은 거예요. 여기 탄소가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여기 수소, 수소, 수소 붙었다. 그러면은 C,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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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붙은 거죠.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고 탄소, 탄소끼리 서로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합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룹 형태로 두루뭉실하게 그렸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선 형태로 그릴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얘들이 공유 결합을 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애들은 이제 에탄 이렇게 부릅니다. 탄소가 이제 1, 2, 3, 4 늘어나면서 얘들을 다 알케인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뭐 유기화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렇게 회전하기가 쉬워요. 회전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체적으로 되게 유연하다. 얘들이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p2 혼성 봅시다. 자, 얘들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하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뭐 XYZ 중에서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정한 XYZ니까 이 중에 하나가 남아있고 2개랑 S 오비탈이랑 융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가 웅 하고 융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sp2 혼성 오비탈도 3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p 오비탈 하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즉 탄소가 있으면은 여기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남게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총 3개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들은 아까 지금 sp3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렸죠. 이런 느낌이 여기 4개가 있었는데, 자, 얘들은 이런 느낌이 3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어디에 붙냐면은 각각 p 오비탈이 이렇게 남아요. 이거는 지금 2개가 아니에요. 하나가 그냥 이런 모양인 겁니다. 이런 애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sp2 오비탈은 합쳐져가지고, 자, 이렇게 그리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반대로 그릴게요. 세워가지고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평면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지금 p 오비탈이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2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꼬리 살짝, 이렇게 있고 꼬리, 이렇게 있고 꼬리 살짝, 이런 형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게 돼요. 삼각형 모양을 형성하게 되니까 한 평면에 120도 간격으로 있으면은 가장 최적의 각도를 서로 밀어내면서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는 게 sp2 혼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p2 혼성 오비탈들은 아까도 말했듯 이런 시그마 결합을 모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탄소를 만나다 칩시다. 여기 p 오비탈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여기도 뭐 수소끼리 만나가지고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고, 자,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은 파이 결합이라는 거를 형성하게 돼요. 얘들은 시그마 결합, 얘들은 파이 결합. 자, 그래가지고 전자가 보면은 여기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요 사이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그마 결합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발견될 확률로 파이 결합으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우면은 나중에 화학이나 유기에서 배우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해주는 겁니다. 혹시 안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선형으로도 얘들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자, 얘들은 선을 2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시그마 결합이 연결이 하나 돼 있고요, 바깥으로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 하나가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뭐라 부르냐면 이름을 에틸렌, 이렇게 불러요. 탄소 2개짜리가 파이 결합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 서로 붙어 있습니다. 얘들을 에틸렌. 그다음에 아니면은 벤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탄소가 6개가 있어요. 탄소가 6개가 있으면서 각각 서로 옆에, 여기는 지금 하나가 수소죠. 근데 이게 수소가 아니라 탄소인 겁니다. 탄소가 연결되고, 여기에 다시 이중결합이 탄소가 연결되고, 다시 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가 뱅뱅뱅 돌아가면서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 얘들은 이제 수소가 하나씩 이런 식으로 팔에 달려 있어요. 이런 애들을 벤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또 이제 방향족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향기가 나거든요. 그냥 이제 이름 그냥 외워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지금 생물에서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그림 같은 거는 그냥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sp 혼성 한번 봅시다. 자, sp 혼성은 이제 하나죠. 아까 2개까지 했으니까 s 오비탈 하나하고 p 오비탈 하나하고 각각 합쳐져 가지고 2개의 sp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나머지 p 오비탈은 서로 수직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탄소가 있으면은 p 오비탈 하나씩, 그다음에 또 p 오비탈 하나씩 가진 상태에서, 자, sp는 계속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요게 2개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요렇게 남아 있고요. 자, 하나는 반대쪽으로 요렇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SP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P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도 P, 얘도 P. 똑같이 그리면은 이렇게 SP, P 2개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SP끼리는 아까 시그마 결합을 형성한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결합을 형성하니까 뭐 수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다 칩시다. 뭐 다른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p 오비탈들은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역시 파이 결합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전자 찍어주면은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시그마 결합과 2개의 지금 파이 결합을 형성을 했죠. 총 3개가 요 탄소에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3중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남아있는 수소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제가 아까 벌려서 그려놨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120도씩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얘도 원래는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109.5도씩 벌려가지고 그려주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자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 형태로 그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결합수랑 결합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정사면체 단일 결합인 sp3, 그
그 다음에 평면 삼각형의 이중결합인 sp2, 그 다음에 이제 직선형의 삼중결합인 sp 혼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 한번 봅시다. 지금 탄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고요. 질소도 마찬가지로 혼성 오비탈을 다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산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이제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전자가 탄소보다 지금 하나가 더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거 아까 설명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S 두 개가 차 있고요. 뭐 요거는 뭐 없어도 된다 칠게요. 그 다음에 ES, 그 다음에 P 이렇게 쓸 때 자, 탄소는 전자가 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전자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들이 아까 다시 그러면은 ES에 한 개, EP에 한 개, 이렇게 각각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얘들이 웅 하면서 뭉쳐가지고 아까 sp3 혼성을 만들었던 거죠. 반면에 뭐 sp2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 하나 그대로 남겨둔 상황에서 얘들이 웅 해가지고 sp2 혼성을 만든 거고, sp 혼성 같은 경우에는 얘들 각각 남겨두고 얘들 둘이가 뭉쳐가지고 웅 하면서 다시 p 혼성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지금 전자 하나 가지고 있죠. 여기도 안에 전자가 요 안에 전자가 하나 있었고, 요 탄소 기준으로도 요 안에 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에서 온 전자 하나, 여기서 온 전자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그려 넣어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었고, 자, 반면에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전자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서 또 온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개 전자가 만나가지고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얘들은 웅 하면서 두 개의 요 sp 혼성을 만들었죠. 자, 요 안에도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각 하나씩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아까 하나 안에 하나 들어가 있었던 거랑 얘가 아까 다시 sp 혼성을 하나 형성한 거랑 하나 만나가지고 얘들 두 개 전자가 각각 하나 만나가지고 시그마 결합을 형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같은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각각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서로 그냥 공유를 하면서 쌍을 맞췄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배울 때 도대체 뭔 소리야 했는데 그냥 지금 설명하는 그대로예요. 자, 근데 지금 질소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질소는 뭐 ES2 그대로 그리고요. ES2에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P가 XYG가 있을 때 여기는 지금 하나씩 이렇게 차 있는데 얘는 지금 하나가 더 차 있죠. 더 차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탄소처럼 하나를 주게 되면은 각각 그냥 방 하나에 전자 하나씩 들어가면 좋겠는데 어디에 넣던 간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쌍을 하나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sp3 혼성을 형성을 했다 쳐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얘들이 웅 하면서 합쳐졌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애들이 총 4개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4개였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개가 있으면요. 자, 그냥 그려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면 전자를 하나 집어 넣으면은 딱 좋겠는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그냥 2개가 다 차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놈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놈들이 다른 놈들의 전자를 받았을 때 이게 2개가 붙어가지고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자가 차 있는 하나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있으면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4개의 팔을 아까처럼 피라미드 형태를 그린 거예요. 자, 피라미드 형태의 팔을 가지게 되는데 한쪽은 항상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돼가지고 여기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자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가 이 양쪽에 형성하는 힘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도도 여기가 아까 109.5도였는데 더 좁아지게 돼요. 더 밑으로 눌러가지고 좁아져가지고 이 각도는 다가 보면은 그래서 얘들 각도가 서로 더 붙게 돼요. 얘들이 눌러주니까 위에서 눌러주니까 얘들은 서로 붙게 되면서 여기가 107도 정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뭐 정확히 107.1도인데 뭐 몰랐대. 하여튼 뭐 107도 정도 형성을 한다. 하여튼 더 작아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3개가 시그마 결합으로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들은 이제 질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소가 이렇게 달려 있죠. 자, 얘들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NH3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암모니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수소가 붙을 수도 있어요. NH
포 형태로 붙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수소가 하나 더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원래 수소는 얘가 지금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가 가지고 있는 놈이 여기에 붙고 싶어요. 자 붙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얘가 뭐 비어나가든지 얘가 비어나가든지 어쨌든 전자 하나를 잃어야 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 개만 이렇게 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전자를 어쨌든 여기든 여기든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형태로 적어주게 되고, 자, 이런 애들을 암모늄 이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암모니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뭐 나중에 이름을 그냥 부를 거라 가지고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소도 한번 봅시다. 뭐 질소에 뭐 sp2나 sp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또 sp2 혼성 봅시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펩타이드 결합할 때 또 얘들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생략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앞으로 볼 일 없습니다. 생물에서는 볼 일 없고, 어떻게 그냥 표현하는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p2 혼성이기 때문에 아까 sp2 혼성일 때는 에틸렌처럼 이중 결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탄소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질소도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고, 대신에 여기에는 수소가 있을 거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뭐 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p 혼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가끔씩 시아노기라는 게 나오게 돼요. 시아노기, 혹은 그냥 얘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서 C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원래 HCN인데 H가 떨어지면서 CN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아나이드 음이온,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은 그때그때 한 번씩 봐두세요. 쉽게 말해서 청산가래요.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하려고 했던 산소 다시 봅시다. 뭐 산소도 똑같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C, N, O 요 순서로 가죠. 그러면서 전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 상황에서 원래 이렇게 있던 거에서 지금 하나가 더 늘면 질소였고요. 전 1에서 뺀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늘면 이제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유 전자쌍은 지금 요거 두 개밖에 못 가지게 되겠죠. 두 개는 지금 전자쌍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소는 요 두 개의 전자쌍을 항상 그린 상태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8을 결국 두 개밖에 못 가집니다. 여기 비어있는 방이 요거 하나, 둘밖에 없죠. 그래서 O에는 항상 이렇게 H 얘가 될 거고 얘가 될 거고 혼성을 하게 될 경우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에 하나 전자를 받아가지고 8 하나 형성, 여기도 수소 하나 8 하나 가지고 형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물이죠. H2O 물, 이런 식으로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sp3 혼성 상태일 때고요. sp2 혼성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얘는 이제 카르보닐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sp2는 우리 그냥 이중결합이 돼 이제 외웁시다.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CO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게 됩니다. 아셨죠? 그냥 앞으로 이런 모양을 이제 자주 볼 건데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요 복잡한 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까먹으시고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면 다 버리고 그냥 요런 모양으로 그리는데 그 이유는 뭐 복잡한 요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유기를 하시려면은 뭐 이해는 하시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생물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강한 결합을 살펴봤고요. 이제 약한 화학 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화학 결합은 수소 결합,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인력,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소가 관여하는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훨씬 공유 결합보다 약해요. 비공유 결합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수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엄청 큰 원자에 결합을 한 상태에서 다른 전기 음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랑 상호작용을 하면은 형성하는 것을 수소 결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 자, 보통 그냥 O, N, F 요 세 개입니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O에다가 수소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질소가 있게 되겠죠. 얘들은 지금 공유 결합을 형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다 뺏어가게 돼요. 이쪽으로 다 뺏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보통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델타 플러스 상태로 전자를 많이 뺏겨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옆에 있던 전자가, 수소가 없는 전자가 보게 될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전자를 지금 내가 여기에 붙여주면은 플러스를 땡기면은 훨씬 더 편안하겠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여기에 약한 결합의 힘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자가 플러스를 당기는 거죠. 이런 식을 설명할 때 이제 수소 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런 개별 수소 결합은 약해요. 그냥 하나하나는 되게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런 수소 결합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앞에서 1단원에서 DNA에서 ACGT 설명을 할 때 수소 결합이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 둘, 셋. 선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의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수소 결합들이 막 모이게 되면은 어떤 구조를 형성했을 때 훨씬 더 안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DNA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애들이 이중나선을 형성할 때 이 사이가 다 수소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중나선을 안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뭐 알파 나선이나 베타 병풍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꼬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힌 구조가 있는데 얘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해가지고 안정하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물 있죠. 물도 보면은 H2O입니다. 그래서 H 2개와 산소가 달렸기 때문에 물도 당연히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달렸으면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물의 수소 결합을 통해 가지고 물은 높은 비열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의 수소 결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 결합은 자, 요 ONF 요 세 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는 놈과 수소를 가지지 않는 놈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수소를 가지고 있는 놈 이쪽을 이제 도너 주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소 결합을 받는 놈, 수소가 없는 쪽, 이쪽을 이제 어셉터 이래가지고 받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계가 될 수 있는 놈들은 자, OH가 있는 놈들. 자,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탄소가 달려 있으면 보통 R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OH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뭐 NH가 달려 있거나 아니면은 HF는 나중에 그려보면 알겠지만 얘는 여기에 뭔가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HF 끝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생물에선 거의 안 나옵니다. 생물에선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여기서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OH가 있는 놈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걸 또 하이드록시 그룹 이렇게 부릅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뭐 물은 R이 그냥 H겠죠. 물, 그 다음에 알코올은 C가 2개, OH가 달려있는 놈들. 아니면은 페놀, 벤젠고리에 벤젠 원래 이렇게 그렸는데 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OH가 달리는 애들, 이런 애들을 페놀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뭐 카르복실산 같은 거. 자, C에다가 OH가 달려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으로 산소가 하나 더 달려 있는 이런 구조를 또 카르복실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NH가 달리는 애들은 뭐 아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이드 결합, 즉 여기는 OH가 달려있죠. 여기 NH2가 달려있죠. 이런 거를 아마이드 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사이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를 형성할 수 있게 돼요. 단백질 아미노산들 사이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애들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거 뭐 나중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를 형성했다. 펩타이드 본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애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냥 먼저 한번 그냥 가볍게 본다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NC 그다음에 CO에다가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하고 그다음에 요 반대쪽은 다시 N에다가 COOH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NH2가 되는데 R 그룹들이 항상 달려 있습니다. 자, 요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의 기본 뼈대 구조입니다.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런 애가 있는데 요거랑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H2O가 되겠죠. 수소 하나, 둘, 산소 하나 합쳐져 가지고 물이 되게 됩니다. 물로 빠져나가게 되고 얘들이 공유 결합으로 이렇게 붙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 결합을 뭐라고 하느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본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두 가지의 아미노산 사이에 있는 결합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지금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끝에 있는 얘들도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을 이제 받으려면은 그냥 ONF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O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OH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아까 이런 거 CO 아니면은 여기 지금 OH 같은 경우에 지금 산이잖아요. 산이라 가지고 사실 수소를 잘 뱉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냥 화학에서 배우세요. 산염기는 잘 뱉을 수 있기 때문에 수소를 뱉게 되면은 얘들이 그냥 H가 플러스 상태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원래 하나가 있었던 수소에 전자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냥 여기에 퇴하고 뱉고 얘는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O가 마이너스 상태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O 마이너스 상 얘들도 다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도 이런 식으로 뭐 아마이드기라든지 아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도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아마이드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요. 그 옆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질소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산소가 전기온 성도가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자도 얘가 뺏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다 뺏어가다 보니까 얘는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수소 결합이 약해져요. 얘가 지금 전자를 원래 가지고 있던 놈들을 산소 쪽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전자가 부족해져 가지고 수소 결합이 약해집니다. 자, 요거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전기 운송도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는 그냥 수소 결합 밖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분류를 안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데르발스 인력하고 소수성 결합 나오는데, 자,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데르발스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나 원자 사이에 이제 매우 약한 힘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탄소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냥.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겠죠. 놀고 있다가 쪽으로 싹 쏠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순간적이지만은 불균형 분포가 일어나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형성하게 되고, 자, 주위에 똑같은 놈들이 있었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됐네. 그러면서 여기가 전자가 있으니까 여기 있던 전자들을 이쪽으로 싹 밀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시 델타 플러스가 될 거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 화살표를 제가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쪽이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방금 요거는 설명하다가 그냥 전자가 잘못 쏠렸다 하는 거를 표현을 하면서 잘못 그린 겁니다. 어쨌든 요건 그냥 치우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이제 있겠죠. 이런 거를 그냥 반데르발스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생물에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나중에 화학에서 다시 배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 결합이 있습니다. 자, 소수성 결합은 이게 이제 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비극성 분자들, 극성이 없는 애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단일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애들. 자, 다 수소가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표현을 할게요. 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물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막 뭉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왜? 바깥은 물이 있죠, 지금. H2O가 있어요. 물들이 막 얘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어떠느냐? 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얘들은 소수성 분자라 가지고 물이 너무 싫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반데르발스 인력을 형성하면서 아니, 우리들끼리라도 뭉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수성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인력을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 인력이라기보다는 이 물 분자가 이 배열의 어떤 엔트로피를 약간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물들이 니들끼리 뭉쳐라고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에 너무 극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비극성 분자들이 주변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질서정연하게 뭉치게 되는데, 국소적으로는 얘들이 정렬을 했죠. 정렬을 해가지고 무질서도가 감소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얘들이 막, 그러니까 이런 물통이 있다 칩시다. 이런 애들이 막 더 자기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트로피는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요거는 과학적인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질문하지 마세요. 답 안 해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소수성 분자들이 물속에서 자기들끼리 뭉친다. 요거를 소수성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지고 이런 애들이 어디에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우리 몸은 보통 체액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세포 안에도 액체들이 차 있습니다. 물 같은 게 다 차 있어요. 보실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어떤 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가 있을 때, 이게 세포라 칩시다. 세포막이 있으면요, 요 바깥쪽 도 다 물이죠. 안쪽도 다 이제 친수성 물질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막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충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친수성 부위, 그리고 여기는 소수성 꼬리를 막 가지고 있는데 얘들끼리 자기들끼리 뭉치려는 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소수성 결합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생체 구조 형성할 때 되게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설명은 어렵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친수성, 그 다음에 소수성,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친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극성 분자가 물 분자랑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친수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온성,
혹은 극성 물질들이 친수성을 가지게 되고요. 자,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극성이 없는 비극성 분자가 물 분자가 아닌 다른 비극성 분자 물질들하고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소수성 성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비이온성 분자라든지 아니면은 비극성 물질들, 얘들이 소수성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